안녕하세요. 벌써 10월 14일이네요. 2022년. 제가 가끔 방송할 때마다 지금이 몇 월인지 몇 일인지 이렇게 읊어드리고는 하는데 어느덧 10월 달에 다 왔다는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있으니까 시간이 참 빠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금년도에 어떤 걸 이루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세우셨던 목표들이나 계획이 있으시다면 잘 마무리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방송은요, 거시경제를 제가 나름대로 해석한 거를 알려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비트코인이 반등했던 이유들을 한번 짚어보면서 비트코인이 뚫어줘야 좋을 구간이 어딘지 체크를 해보도록 합시다. 일교차가 요즘 심하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감기 안 걸리게 조심하시고 저녁과 아침에 그 온도 차이가 꽤 크더라고요. 저녁에는 패딩을 입어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가도 점심쯤 햇빛 아래에 있으면 따뜻해서 덥기도 하고 참 왔다 갔다 합니다. 겉옷 잘 챙기셔서 외출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처음에 말씀드렸던 부분부터 일단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들어오신 분들 좋아요 한 번씩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분이 누군지 알고 계시나요? 이 하얀 백발을 하고 계시는 분, 투자의 대가입니다. 투자의 대가. 피터 린치라는 분인데 시장이 아무튼 어제 많이 올랐어요. 인플레이션이 예상치 상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소폭 상회하기는 했지만 세부적으로 좀 까보면 서비스 부분에서 상승폭이 좀 컸고 그 다음 푸드, 식료품 부분에서도 상승폭이 좀 나왔는데 다행인 거는 에너지는 좀 꺾였더라고요. 우리가 주의 깊게 바라보고 있었던 그 에너지에 대한 부분은 꺾여줘서 다행이라는 생각을 우선은 했습니다. 그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가 돼감으로써 공급망에 대한 이슈가 에너지 가격 급등을 불러오는 그런 결과를 낳았기 때문에 근본 CPI에서 에너지가 꺾여주고 있다는 거는 나름 괜찮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에너지가 꺾였는데 원유 재고 또한 2021년 3월이었나 2022년 3월이었나 아무튼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그때 이후로 최대 많은 폭의 원유 재고를 비축하고 있다 이렇게 발표를 하기도 했죠. 일단 에너지 부분은 조금씩 해결이 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독일도 자기들이 버틸 천연가스를 다 비축을 해놨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도 했더라고요. 뉴스를 방송하기 전에 봤는데 비트코인 가격이 여기서 말씀 주신 것처럼 움직이는 것 같은데요. 아닌 것 같은데요? 저 많이 좀 빗나간 것 같은데. 아무튼 일단 시황을 한번 읊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침에 포워딩 해드린 이 글이 저는 굉장히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도덕적 잣대로 탐욕적인 세상을 탓하는 것 자체를 나쁘게 본다기보다 눈과 귀를 닫아버리는 게 문제다. 투자에는 절대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 가격과 확률만 존재할 뿐. 자, 남유럽 재정위기엔 욕심 많은 남유럽 국가들은 그 대가를 치러야만 한다는 생각을 가진 이들이 있었고, 미국 재정위기에는 역시 방만한 미국에서 뭔가 터져도 크게 터져야만 시장은 다시 돌아갈 것이라고 확신에 빠진 투자자들이 있었으며, 중국이 휘청였던 2015년에는 중국 내 문제들이 터져야만 한다고 확신했던 투자자들이 존재했다. 자, 피터 린치는 일찍이 복잡계의 결과를 확신하는 이들에게 일침을 내린 적이 있다고 합니다. 시장은 언제부턴가 아무런 것도 해결되지 않은 채 회복되어 버렸다. 어제의 반등이 일시적일지는 모르겠으나 확신할 수 없는 것을 확신하는 이들은 언제나 틀리게 될 것. 조금 한 대 맞은 느낌이었어요. 저는 이벤트를 보면서. 뭐라고 거시경제를 분석하고 이 시나리오대로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확신을 내렸을까? 어떤 문제들이 해결이 되어야만 올라간다는 그 프레임에 왜 갇혀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무튼 저는 그랬습니다. 말씀을 이렇게 하세요. 여러분이 거시경제에 14분을 쏟는다면 12분은 낭비한 셈이다. 연준 의장도 못하는 금리 예측을 여러분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자, 연준의 직원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아시나요, 여러분들? 경제학 박사 교수부터 시작해서 백악관에서 경제 보좌관을 했던 분, 재무부 관료까지 우리 이 텔레그램을 운영하고 유튜브를 하는 학고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사람들보다 훨씬 지식적, 학문적으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자기의 지식을 쌓은 분들이 되게 많이 계시는 거죠, 그 연준에는. 근데 연준도 금리를 못 맞추는데 네가 금리를 맞출 수 있겠니?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근데 생각을 해보니 저도 동의가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경제 전문가 집단이 모인 곳이 연준인데
연준에서 인플레를 뭐 잡기 위해서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를 뭐 일각에서는 욕을 하죠. 아, 저렇게 하면 안 된다. 뭐 금리를 어떻게 해야 되고 지금 에너지가 문제니까 뭐 여기부터 해결해야 되고 뭔가 태클을 거는 거를 볼 수 있는데 약간 그런 생각도 들어요. 우리가 월드컵을 보면서 아, 저기서 패스를 저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말하는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무튼 그래서 내가 거시경제를 풀어내고 분석하는 게 뭐 물론 의미가 없진 않겠지만 이거를 정답이라고 단정 짓기는 안 되겠다. 당장 지으면 정말 잘못된 것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시경제적으로 우리가 시대적인 흐름은 체크하고 있는 게 일단 중요하지만 어떤 시나리오 하나가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위험할 수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튼 앞에 말이 좀 길어졌는데 제가 어떻게 생각을 했는지 시황 체크를 그래도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확실했던 부분은 뭐냐면 어제 도미넌스의 디커플링 현상이 벌어졌어요. 비트 도미랑 알트 도미. 비트 도미는 여기에 검색을 BTC.D라고 하면은 나오죠. 비트코인이 여러분들한테 일단 먼저 질문을 해볼게요.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뭔지 알고 계시는 분. 나는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뭔지 안다. 3번 한번 눌러주세요.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뭔지 알고 있다. 3번. 모른다는 1번 눌러주세요. 나는 도미넌스가 뭔지 모른다. 1번. 자, 다들 그래도 알고 계시네요. 자, 그러면 제가 하나만 더 여기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토탈3라는 게 뭔지 아시는 분? 토탈3. 토탈3가 뭔지 아시는 분? 자, 일단 빅토리님이 모르시니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 코인 시장에 들어와 있는 자금 중에 비트코인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 그러니까 이 크립토 시장에 총 시가총액이 100만 원이라고 쳐봅시다. 근데 비트코인이 42%를 차지하고 있으면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42%라면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은 42만 원이 되는 거예요. 나머지 그러면 58만 원은 알트코인이 차지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즉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60%다. 그러면 현재 크립토 시장에 있는 돈이 100만 원이니까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은 60만 원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토탈3에 대해 알고 계시는 분. 이 토탈3가 뭐냐면요, 알트코인이 시장에서 얼마만큼의 금액을 차지하고 있는지를 나타낸 차트입니다. 어제는 흐름이 어떻게 흘러갔냐면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상승을 하면서 이 알트코인 시가총액이 빠졌어요. 자,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정리할 수 있냐면 시장 참여자들은 여러분들이 알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다고 칩시다. 근데 비트가 빠지면서 불안하니까 알트를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트코인 도미넌스랑 알트코인 시가총액이 디커플링이 나버리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늘어나면서 알트코인의 시가총액이 빠진다는 건 어떻게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알트코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본인의 알트코인이 더 떨어질까봐 던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뭐 우리가 차트로 명백히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제가 예상을 못했던 부분은 CPI가 8.2로 나왔어요. 컨센은 8.1이었는데 8.2로 나오자 이 먼저 알트코인 도미넌스, 그러니까 알트코인의 시가총액과 알트들이 가격이 쭉 빠졌는데 얘네가 선반영이었던 거죠. 이 CPI 결과가 선반영이었어요. 오히려 팍 말아 올리더라고요, 가격을. 특히 차트가 살아있는 애들, 알고랜드, 리플 뭐 이런 친구들은 빠르게 치고 올라오더라고요. 수급이 들어오면서 추세를 바꾸려고 했던 애들은 오히려 그때 낙폭 때 샀으면은 막 7, 8% 수익이 났더라고요. 그래서 알트들은 선반영을 받았었구나, CPI에 대해서 라는 판단이 됐었고요. 비트코인이랑 나스닥 또한 아예 말아 올려버렸죠. 바닥에서 낙폭이 나왔던 걸 밑골이 달면서 말아 올린 흐름이 나와줬습니다. 굉장히 나쁘지 않은 그림이었어요. 나스닥 또한 아예 양전을 해버리는 결과를 또 나와줬습니다. 좋았죠. 흐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자, 그 다음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위험자산 시장이 왜 올랐을까? 누군가는 지금 굉장히 과매도 구간이니까 기술적 과매도 구간에서는 원래 수급이 들어오게 돼 있어 라는 관점도 있었고, 금리 인상 사이클이 우리가 목표치로 하는 게 뭐 4.5 이 정도 되잖아요. 근데 지금 4 정도 수준이니까 야, 이제 금리 인상 다 왔다. 여기서 조금만 더 올리면은 금리 인하를 할 차례인데 이제 위험자산 시장이 올라갈 때 되지 않았겠니 하는 기대감도 있었다고 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인플레이션 압력이 시장에 선반영되어 있었다. 그래서 반대로 움직인 거다. 뭐 영국에 대한 우려가 완화되었기 때문이다. 원유 재고가 늘었다는 소식 때문이다. 등등등 이유들은 정말 많았어요. 근데 자,
어제 CPI 발표 이후 비트코인이 하락하는 도중 누군가 선물거래소에서 시장가로 롱을 아주 크게 샀습니다. 자, 결론은 뭐냐? 고래 형님이 사서 시장 올라갔다. 매크로라는 거는 되게 단발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어떤 이유를 대잖아요. 뭐 원유 재고가 높게 나왔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압력은 조금 저하가 될 거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해석을 할 수 있잖아요. 뭐 그래서 CPI가 어째고 저째고 이런 거를 사람들이 다 체크를 했기 때문에 위험자산 시장으로 돈을 넣은 거다 뭐 등등등. 근데 매크로적인 건 너무 뭐라고 해야 될까, 어떤 상황에든 탁탁탁 맞게는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그냥 이런 이슈들만 있었다 정도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저의 생각을 또 정리한 글을 여기에 덧붙여 드렸는데, 제가 아까 읽어드렸던 요 글 있죠. 저는 이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왜 동의를 하냐면 시장은 박살 나야만 한다 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까지 돈을 푼 양적 완화, QE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만 한다. 그리고 지금 마진 대비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신용 증거금이 터지기 직전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해소시켜주기 위해선 시장이 한 번 더 빠져야 된다 등등등 얘기가 참 많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비트가 차트를 켜봅시다. 50K, 60K에 왔을 때 사람들이 다 어땠나요? 아, 비트는 100K에 간다, 10만 불에 간다, 이런 얘기 되게 많았잖아요. 비트코인 여기서 계속 올라갈 거다, 이런 의견 되게 많이 보셨죠. 아마 트위터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 막 보셨을 수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올라갈 거다. 차트도 막 그럴싸하게 그려가지고 요런 그림들 좀 본 적 있으실 거예요. 플랜 B도 1억 간다고 했었죠. 그러니까 플랜 B 같은 사람들이 또 그럴싸하게 막 말을 잘해요. 비트코인이 반감기마다 수령이 줄어든다는 특성을 이용해서 굉장히 막 보기 좋은 도표를 만들어서 뭐 레인보우 차트처럼 막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비트코인이 막 계속 이렇게 올라간다고 해놓는 거. 레인보우 차트 많이 보셨죠, 여러분들? 레인보우 차트가 계속 올라가는 차트잖아요. 이렇게 계속. 근데 그 레인보우 차트도 웃긴 게 계속 그 색깔이 바뀌어요. 원래 과매도 구간이 여기였는데 점점 내려와요. 그 레인보우 차트도. 아무튼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는데, 우리는 두 가지를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긍정적인 의견도 조심을 해야 되고 너무 부정적인 의견도 조심을 해야 됩니다. 시장이 낙관론에 젖어 있을 때 사람들이 비트는 10K, 20K 갈 수 있다, 굉장히 편향적인 의견을 내세우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의견도 조심해야 되고, 비트가 20K 언더에 있을 때, 가격이 이렇게 저렴할 때 오히려 5K에 간다, 3K에 간다, 이런 극단적인 의견은 저는 조심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극도로 편향적인 생각은 내 생각만 정답이라고 내가 느끼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시나리오가 벌어질 때까지 기다리기만 하다가 기회를 놓치거나 혹은 이 시장을 원망하는 투자자가 될 수도 있다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거죠. 연준의 직원들은 경제적으로 학문적으로 지식을 정말 깊게 쌓으신 분들이 넘쳐나는 곳이에요. 백악관에서 경제보좌관까지 하시던 분이 연준에서 업무를 보고 계신다면 말을 다 한 거죠. 근데 이들보다 과연 거시경제를 예측하고 잘 맞출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저는 조금 어폐가 있다고 봅니다. 아닌데 내가 더 잘할 수 있는데? 그럼 연준에 들어가시지. 왜 안 들어갔어? 연준에서 그러면 오퍼가 왔어야지. 뭐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거시경제를 파헤치고 공부하는 거는 뭐 좋아요. 저도 재밌어요. 이게 글을 쓰면서도 재밌는데, 내가 한 가지 시나리오에만 닫히고 편향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다 보면 시야가 닫힐 수 있다, 이런 점을 좀 생각을 하시는 게 좋지 않나, 뭐 이 정도. 그리고 제가 차트를 올렸어요. 단기적인 저항 구간이 19.5에서 19.6이었는데 돌파가 나왔습니다. 지금 차트가 가격이 19.8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플립을 봐야겠죠. 플립이 뭡니까? 플립. 이제 이 저항은 지지로 바뀐 거예요. 19.561, 19.661, 19.561, 19.661. 자, 이제 이 위로 일봉 종가 마감이 나오길 기다리는 게 좋아 보입니다. 여기 아래 구간에서는 지지를 받아주는 게 좋다는 얘기죠. 자, 다음으로 뚫어줄 구간이 어디였나 또 체크를 해보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는 주봉의 윗꼬리를 또 그어 보는 거예요. 요렇게 하나 긋고 요렇게 하나 긋고. 방송을 또 처음 보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으니 매물대를 켜보도록 합시다. 자, 매물대로 급락 났던 부분부터 이 밑에까지 쭉 그어봤더니, 야, 이 위로는 매물이 있다 없다?
없어요. 매물이 없어요. 하방에서 이렇게 매집이 나왔던 게 상방 돌파로 컨펌이 나면 충분히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기로에 놓여져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걸 기대해야 되냐면 일단 19.6 위로 안착이 나오는 게 중요하고 안착이 나온 뒤에 19.3과 19.4를 뚫어주는 걸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이 구간을 뚫고 올라간다면 위로 쌓인 매물 압박은 없기 때문에 충분한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위치다 정도로 차트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거 이해됐다 3번 한번 눌러주세요. 그리고 좋아요 한 번씩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시경제는 공부하는 느낌으로 보시고 실상은 고래 형님이 올려주신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차트적으로 살펴봐야 되는 건 19.6 위로 일봉 마감이 나오면서 안착이 나와야 되고요. 20.3과 20.4를 뚫어주면 매물이 없기 때문에 충분한 추가 상승이 가능한 구간, 오히려 매물은 하방에 많이 쌓였고 이 상방 매물은 일자로 내려 꽂는 무빙이었기 때문에 중간중간 계단식 하락을 한 게 아니라서 우리가 소화할 매물이 크지는 않다 정도로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 볼게요. 자, 이게 푸엘 멀티플 지표인데 이 지표가 초록색 선 안에 들어왔다가 벗어나는 순간 강세장이 시작되었다 라는 지표예요. 근데 지금 벗어났네요. 요거는 참고용으로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넘어가시면 돼요. 이건 아까 말씀드린 거죠. 비트코인이 과연 오늘 왜 상승을 했을까 생각을 해보니 결론은 이거더라. 누군가 시장가로 많이 긁었다. 예, 뭐 이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롱 포지션에 진입한 것이 아닐까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 원문 누르시면요, 여기 트위터로 바로 연결이 되니까 이분의 자료를 받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들어가셔서 팔로우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올려주신 분은 그 미그놀렌님이라는 분인데 온체인 데이터를 통해서 양질의 자료를 항상 무료로 공유해 주시는 아주 좋으신 분입니다. 자, 자료를 한번 볼게요. 비트코인 트랜잭션을 나타낸 거예요. 트랜잭션. 입금 트랜잭션을 본다고 보시면 돼요. 입금량이 얼마나 많았는지 보는 지표라고 보시면 되는데 비트코인 가격이 고점을 찍었을 때마다 이 트랜잭션 또한 고점을 찍은 걸 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건 올 익스체인지라고 나와 있죠. 모든 거래소란 얘기고요. 바이낸스, FTX, 그 다음 스팟, 여기는 선물 거래소 라고 보시면 되는데 현재 데이터들을 살펴보니까 모든 거래소의 입금량이 비트코인 고점 때마다 이렇게 상당히 튀어줬다, 이렇게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는데 지금 바닥 구간에 돌입을 했다고 좀 보시는 거죠. 입금량이 점점 줄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 데이터를 통해서 체크를 해보니 비트코인 가격이 내려가면 내려갈 때마다 이 트랜잭션 양은 현저하게 줄어드는 모습이 연출이 되더라. 바이낸스에서도 그렇고 FTX에서도 이 트랜잭션이 계속 줄어들더라. 그리고 선물 거래소에서도 계속 줄어들더라 라는 점. 자, 가격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지만 입금 트랜잭션이 줄어들고 있다는 건 매도 강도가 약해지는 걸로 우리가 체크를 해볼 수가 있다. 전체 거래소 입금 트랜잭션 움직임은 바이낸스 거래소 움직임과 동일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시장은 여전히 바이낸스가 주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21년 정점을 찍고 올해 바이낸스의 매도 압박은 약해지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차트적으로 제가 바닥 구간은 어떻게 된다고 말씀드렸었죠? 바닥에는요, 거래량이 점점 줄어들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가격이 하락을 할 때 가속도가 붙으면서 거래량이 빵빵빵 터진단 말이에요. 막 늘어요, 거래량이. 근데 바닥이 이렇게 다져질수록 거래량은 점차 줄어드는 걸 이제 바닥을 좀 잡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 이 박스권을 돌파했을 때 다시 거래량이 터주는 게 이상적인 바닥의 모양입니다. 입금이 될수록 매도 강도가 약해지는 거 아닌가요? 예, 아닙니다. 반대예요. 입금을 왜 하냐면요, 내 비트코인을 팔려고 입금하는 거예요. 내 비트코인을 팔려고. 그러니까 이거를 이해를 잘못하신 것 같은데 이거는 비트코인의 입금량이에요. 이해되시죠? 프리맨님이 예를 들어서 헤데라를 500개 갖고 있어요, 개인 지갑에. 근데 이거를 팔고 싶어요. 그럼 거래소에 입금을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입금을 하겠죠. 내가 팔 수 있는 곳은 거래소니까. 비트코인의 입금량이 왜 늘어날까요? 그러면 비트코인을 팔려고 거래소에 넣는 겁니다. 현금을 입금한다는 소리가 아니라 비트코인을 입금한다는 얘기로 알아들으시면 됩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아무튼 간에 오늘 시황을 쭉 설명드리고 데이터 분석도 인용을 해서 말씀드린 뒤 결론을 내려봤더니 그냥 고래 형님이 사주셨구나. 매크로는 끼워 맞추기가 너무 쉽고
시장은 예측할 수 없다. 거시경제는 시야를 넓히는 재미로 공부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결과적으로 가격이 상승된다는 건 매수 강도가 높아서 그런 거 아닌가 해서요. 매수 강도가 높아서 상승을 하는 거죠. 입금이 될수록 매도 강도가 약해진다는 말씀이랑 가격이 상승된다는 건 매수 강도가 높아서 그런 거 아닌가 해서요 라는 그 워딩이 합쳐지지가 않는 느낌이 들거든요. 정리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 매수 강도가 높아야 가격이 상승하는 게 맞죠. 근데 하락장의 바닥에서는 원래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이게 내려가면서도 거래량이 터지잖아요. 그쵸? 거래량은 1대1의 비율을 갖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 계속 산다는 얘기가 돼요. 내려갈 때마다. 크게 하락을 할 때마다 누군가 사는 건데 바닥 구간에서 거래량이 점점 줄어든다면 더 이상 나올 매도 물량이 없고 이 앞전에 받아먹은 물량들도 있기 때문에 평단가가 대충 이렇게 맞춰지겠죠. 이 평단가를 되찾기 위해서 올려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일단 PPI가 높게 나왔었어요. 생산자 물가지수가. 그쵸? 근데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게 PPI는 CPI를 선행한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번 CPI에 대해서는 사실 둔화 기대감은 없었다. 그리고 남은 FOMC 회의에서도 사실 금리 인상은 확정적이죠. 이런 부분들이 증시나 크립토 시장에는 악재로 작용을 할 수 있는데 모두가 아는 악재는 악재가 아니다 라고 일단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문제가 해결되는 게 뭐 제일 중요하겠죠. 그래도 오랜만에 이런 상승이 나와주니까 기분은 좋네요. 이 상승세가 계속 유지되기를 바라면서 앞으로 시장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고요. 만약에 추가적인 변동사항이나 전달될 정보가 생기면 텔레그램에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내용이 도움이 되신 분들 1번 한 번만 입력 부탁드립니다. 방송 내용이 도움이 됐다 1번 한번 부탁드리고 모르는 내용 있으시면 바로바로 질문 주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1번 눌러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18K 밑으로 떨어질 듯 말 듯 한데요. 뭐 아직은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떨어지더라도 뭐 반등이 좀 나와주지 않을까 싶은. 그래도 이 꼬리 부분을 지켜서서 진짜 다행이죠. 이 꼬리 부분 여기를 잃었으면 진짜 골치 아팠을 겁니다. 정말로 이 밑꼬리에서 확 다시 말아주는 흐름이 나와줘서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루나 클래식이요. 루나 클래식은 1배 숏을 치시면 나중에 아기 돌잔치랑 그리고 나중에 그 낳으실 자녀가 원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뭐 피아노를 배우고 싶다거나 아니면 영어학원을 가고 싶다거나 그런데 좀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5년 정도 묵혀주시면 훌륭한 자금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아무튼 시청해주신 여러분들한테 감사드린다는 말씀 전달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이니까 조금 파이팅 하시고요. 주말 잘 보내고 오시고 제가 추가적인 정보는 텔레그램 방에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